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대표인 캐시 우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크인베스트와 캐시 우드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이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에서는 캐시 우드가 아크인베스트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 또 이 회사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와 캐시우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오픈이 되어 있고, 또한 방대한 분량의 리서치 리포트가 있어서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셨을 것 같고요. 또한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캐시우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캐시우드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지난 2018년에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테슬라 주가에 거품이 껴있다라고 주장할 때 캐시우드 홀로 테슬라의 미래가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녀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그녀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테슬라 주식에 관한 논쟁은 지난 2018년 2월 CNBC 방송에서 패널들 사이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논쟁이 붙었는데요. 이 방송에 참여한 샤크탱크라는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는 케빈 오 리얼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GM과 같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테슬라 주식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캐시우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GM과 같은 다른 자동차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GM이 결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GM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덧붙여 GM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없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배터리 기술도 없고 또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 충전 네트워크도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일렉트릭인데 GM은 아직 일렉트릭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방송 장면 짧게 잠시 보시죠. You like Tesla? Love Tesla. Everybody else trades at a 15 to 16 multiple. Which happens first? All GM goes to a 300 PE, or Tesla goes back to 16? Because one of those two has to happen. No, the future is electric. GM's not electric yet, right? It's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ll the way. The future is transportation as a service, software as a service. You need software engineers for that. GM has great engineers, but they're hardware engineers. They had to go buy Cruise Automation to get those software engineers in Silicon Valley. GM cannot do that. 2018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테슬라와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테슬라는 정말 상전벽해로 변했죠. 주식만 보더라도 이 방송이 나오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테슬라 주식도 역사상 고점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캐시우드 혼자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폭등했다가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봐도 2018년에 1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캐시우드의 독특한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거나 자기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본인이 예언자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 주식의 미래를 믿고 투자했던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한때 생산 능력이 딸려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이때에도 캐시우드는 자신의 투자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을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테크 주식에 관심을 갖고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 그리고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투자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 욜로를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자로 여겨지게 되고, 사실 이러한 젊은 세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의 투자 스타일과는 서로 핏이 안 맞는데, 이 젊은 세대와 캐시우드의 투자 스타일이 핏이 정말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크인베스트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캐시우드를 거의 셀러브리티 수준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에게 캐시우드의 투자 스타일은 쉽게 말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 스타일인데, 이러한 스타일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면서 이전 세대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에게 보내던 신뢰를 캐시우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 덕택에 지난해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성과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반면 올해 들어서는 다른 투자 상품 대비해서 훨씬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은 여전히 인기라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투자 회사들도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서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그녀가 운용하던 자금의 총 규모가 12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아크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테크업계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펀드가 한때는 150% 상승하는 투자 성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S&P 수치는 16%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와 아크인베스트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상품을 구매해도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반기별, 분기별 레포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데일리로는 어떻게 상품이 운영되는지 거의 알 수가 없는데,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내놓는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팟캐스트, 이메일 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캐시 우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창업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즉 성령이 자신한테 임재하는 걸 느끼면서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를 설립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비즈니스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줄곧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서플라이 체인 경제학의 대가인 아서 라퍼라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회고하는 학생 시절의 캐시우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 교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집요하고 연구에 집착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캐시우드가 어릴 적부터 뭔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그가 거쳐온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그녀가 직장생활 초기에는 뉴욕에 있는 사무소를 코네티컷주에서 통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뉴욕으로 출발하는 이 첫 기차를 타고 이 기차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2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동료가 기억하는 캐시우드의 모습은 매번 사무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가방 한가득 리서치 리포트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제니슨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한 시그 시글라스라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기억하는 캐시우드는 자기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캐시우드가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약간 미스테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예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1980년대 초반에 캐시우드가 투자하던 상품의 대부분이 멕시코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많은 분석가들 사이에서 멕시코의 화폐인 페소화가 평가절하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멕시코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할 일이 없다, 강한 확신을 갖고 멕시코 주식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페소화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서 그녀가 투자한 멕시코 주식은 엄청나게 추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그녀가 투자한 상품이 변동성이 심한 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지난 2001년에 그녀가 알리안스 번스타인이라는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그녀가 운영하던 자금이 한 6조 원 정도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펀드 또한 투자 성과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녀가 투자한 상품이 2008년에는 45% 추락했다가 바로 이듬해에는 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녀의 투자를 롱텀으로 놓고 보면 그녀의 투자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투자한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 지난 2011년에 시장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녀의 펀드는 24% 추락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알리안스 번스타인이라는 투자회사의 투자자들은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에서 캐시우드처럼 변동성이 심한 투자 결과를 가져오는 건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캐시우드와 같이 일했던 동료의 발언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회사 안은 핏이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캐시우드 또한 이러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드디어 캐시우드가 2013년에 알리안스 번스타인을 그만두고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캐시우드의 얘기에 따르면 이 결정을 하게 된 건 지난 2012년이었다고 하고요. 자녀들은 모두 학교 가고 그녀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정적이 느껴지면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에 따르면 마치 예수님의 영이 자신한테 임해서 자,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과 핏이 맞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적이면서도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57세였고요. 이러한 자신의 창업에 대한 생각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된 아크 인베스트, 투자 스타일도 독특하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독특할 것 같은데요.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스타일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정말 독특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로는 당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하고 있던 크리스 버니스케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버니스케는 당시 학생이었고 지인을 통해서 캐시우드와 아들이 스탠포드를 방문하는데 학교 소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캐시우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크리스 버니스케는 하와이 출신의 서퍼로 해양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캐시우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며칠 만나게 되면서 캐시우드는 이 크리스를 꼭 자기 회사 사람으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취직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는 처음에 이러한 제안을 사양하고 졸업 후에 한동안 수산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캐시우드에게 연락하여 아크 인베스트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 버니스케도 스탠포드를 다녔으니 나름 똑똑한 사람일 것 같고 캐시우드도 그의 약간 비범함을 뭔가 간파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전혀 배경이 없는 크리스 버니스케가 아크 인베스트에 와서 크립토 에셋, 가상화폐 기반의 펀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투자와 관련 없는 2개의 인턴십 경력만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가 지금은 다양한 테크 인더스트리 영역의 리서치 리포트를 쓰는 유능한 인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독특한 사업 스타일은 이 회사가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요. 아크 인베스트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공개하고 나면 바로 해당 주식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상장한 로빈후드라는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에 캐시우드가 이 로빈후드의 주식을 150만 주 매입했다라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빈후드의 주식이 50%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정보에 대해서 오픈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의 펀드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아크 인베스트가 어떤 주식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 그 주식을 따라서 구매하고 아크 인베스트가 어떤 주식을 처분한다 하면 따라서 처분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투자 규모 자체가 아크 인베스트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투자
자금의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아크인베스트가 어떤 특정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모여들면서 해당 주식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입한 주식의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아크인베스트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게 될 때 해당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보통 투자의 기본 상식이라고 하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아크인베스트에서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주식 종목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높은 테크 주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주식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주식들도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서 지난 2월과 5월 사이에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는 35%나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상품이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다른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성과가 좋지 못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투자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상품이 손실을 볼 때 반대로 이익을 얻게 되는 투자 상품을 설계해서 내놓았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아크인베스트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5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상당히 놀랐던 게, 올해 초 1월에 아크인베스트에서 빅 아이디어 2021이라는 리서치 리포트를 냈는데요. 향후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어떤 성장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그 당시에 저도 이 리포트를 우연히 알게 돼서 시간도 돼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여러 꼭지 중에 비트코인에 관련한 꼭지가 두 꼭지가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충실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만 얘기하면, 이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해왔던 지난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현금 보유액의 리스크 해지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S&P 500에 드는 회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의 1%를 비트코인으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경우 비트코인이 한 4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후에 암호화폐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되면서 이 회사들이 그 비중을 1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4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1월에 이 리포트를 보면서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나름의 로직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약간의 의심은 있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한참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만 불 수준에 올라갔던 때인데, 이 리포트를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또 이어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수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와, 이거 진짜 캐시우드가 얘기한 비트코인이 50만 불 가는 세상이 정말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놀라서 이 리포트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캐시우드인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이러한 최근에 좋지 못한 성적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고 그녀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로 이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보통 이렇게 독특한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갑자기 주목을 받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캐시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운 좋게 테슬라 한번 잘 투자해서 주목을 받은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리포트를 좀 읽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그냥 운만으로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겉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뒤로는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고요. 또한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캐시우드라는 이 한 사람이 그냥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반해서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나름의 곤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격적이고 약간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치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캐시우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약간 아리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녀가 투자하는 그 투자 스타일만큼은 100% 확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크인베스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하락했더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좋은 아티클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